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응머리 하나쯤은 가지고 사셨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핵무기를 수천 발씩 쌓아놓은 불공급 러시아가 있고 항공모함을 찍어내며 서해를 안방처럼 드나드는 중국이 있으며 바다 건너에서는 틈만 나면 독도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살얼음판 같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는 늘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비싼 돈을 주고 무기를 사와야 하는 의뢰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탱크 만드는 회사로만 알았던 현대로템이 공개한 영상 하나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며 바다 위 5m를 스치듯 비행하는 괴물,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차 좀 잘 만들고 자주포 좀 잘 파는 줄 알았지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조차 혀를 내도르는 극초음속 엔진 기술을 완성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외신들은 지금 그야말로 집단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해외 유력 군사 전문 매체인 네이버뉴스와 에비에이션위크 등은 이번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개를 두고 한국이 방산 제조국을 넘어 게임체인저의 지위에 올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 전문지들은 이번 현대로템의 기술 공개에 대해 단순한 신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략적 균형의 파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통상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UN 안보리 상위 미사국 수준의 기초가업 역량을 가진 나라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이들 국가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듀얼 모드 램제트 기술을 실증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의 상식을 붕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의 지르콘이나 중국의 YJ-21과 비교했을 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형화와 정밀유도 능력 면에서 서방 세계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과 중국 언론의 반응인데 중국의 관영 매체인 한국시보조차 이례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 대해 우려 섞인 논평을 내놓으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설 경우 산동관도와 베이징 인근의 군사시설이 타격권에 들어온다는 점을 들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파이 변수로만 취급했던 중국의 전략적 오판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로템이 공개한 기술 중 스크램제트 엔진의 연소 효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우주 관련 저널은 초음속 연소 기술은 태풍 속에서 성냥포를 켜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극한의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한국은 지난 30년간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이 불가능한 영역을 뚫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셨지만 한국은 이미 1994년부터 메탄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극초음속 추진체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카피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얻은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한국만의 독자적인 형상을 완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면 기술 통제와 수출 규제라는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이제 한국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전략무기를 스스로 생산하여 주변국을 압박할 수 있는 고승도치 전략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기술 전문 블로그인 더 오어존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에 의존하던 미사일 전력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체해주면서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단순한 기지 제공국에서 핵심 타격 자산 보유국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조차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자마자 보란듯이 쏟아져 나오는 한국의 신무기들을 보며 외신들은 한국이 그동안 족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지하 벙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발전을 넘어 한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리적 힘 즉 하드파워를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현대로템의 발표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미사일이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변속기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미사일들이 한 가지 추진 방식에 의존해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 엄청난 연료를 낭비했던 것과 달리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완성한 듀얼모드 램제트 기술은 상황에 따라 엔진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혁명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자동차가 저속에서는 1단을 쓰고 고속도로에서는 5단을 넣어 연비를 극대화하듯 이 미사일은 마하 3에서 5 사이에서는 램제트 모드로 안정적인 추력을 얻다가 마하 5를 넘어서는 순간 스크램잼제트 모드로 전환해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시며 폭발적인 가속을 시작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사거리는 무려 1000km까지 늘어났고 연료 효율이 좋아진 만큼 탄도 중량을 늘릴 여유까지 생겼는데 이는 동급의 러시아산 지루콘 미사일보다 더 작으면서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소형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미사일이 가진 5단계 비행 궤적의 변칙성입니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로 궤적을 계산해 요격할 수 있지만 한국형 극초속 미사일은 엔진을 끄고 글라이딩하며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다가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재점화하여 극가속으로 회피기동을 합니다. 특히 공기 밀도가 높아 마찰열이 극심한 해수면 5m 높이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시스키밍 능력은 소재공학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기술로 인한 현대로템인 지난 30년간 전차장갑과 추진체를 개발하며 쌓아온 특수 합금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영역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적 함대 입장에서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던 물체가 갑자기 수평선 너머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튀어올라 꽂히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건 대응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완벽한 체크메이트입니다. 현대로템이 공개한 덕티드 램제트 추진체 기술은 한국 공군의 수권인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 개발을 찬실하며 KF-21 보람의 전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과 공급 불안정을 겪던 유럽산 미사일 위존도에서 벗어나 외부 공기를 흡입해 연소하는 독자 기술로 사거리와 기동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은 방산 수출의 족쇄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미사일 엔진부터 유도장치까지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제3국의 허가 없이도 KF-21 패키지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조립을 넘어 현대로템, 하나, LIG 등 국내 기업이 협력하여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기술 보유국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30년간 엔지니어들의 묵묵한 원신으로 달성한 마하 -10의 극총속 기술은 러시아가 60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단기간에 추격한 쾌검이라 이 강력한 힘은 전쟁을 막는 확실한 억지력이자 평화의 보증수표이며 향후 우주발사체 및 초고속 항공운송산업 등 미래 경제를 책임질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판위에서 눈치 보던 존재가 아닙니다. 기술이 곧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네모칸 국제지수 속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미래를 여는 당당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뚝 섰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0일 비공 KF-21 공대공 영상입니다. 한국이 국산 모든 전투기에 장착 가능한 순수 국산 공대공 유도미사일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아이디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70mm 유도로켓을 공대 공무기로 운용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와 한국 방산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70mm 로켓의 역사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전 시절부터 미군에서 널리 쓰이던 하이드라 70 무유도 로켓은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파괴력 덕분에 지상표적 제압에 탁월한 효율성을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유도 로켓이라는 특성상 정밀도가 떨어져 수많은 탄을 쏟아 부어야만 원하는 목표물을 맞추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군이 이 하이드라 70의 레이저 유도 키트를 끼워 넣어 정밀 타격이 가능한 APKWS-2 유도 로켓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한 발당 약 3천만 원 전후의 저렴한 가격, 기존 하이드라 70 발사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까지 더해지면서 저렴한 정밀 공대지 무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공군이 이런 APKWS-1을 아예 단거리 공대공 무기로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드론과 순항미사일은 전투기 헬기 같은 전통적 항공기보다 속도와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레이저 유도 기반의 APKWS-1로도 격추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이 돌격해오면 마하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가 고가의 AIM-120 중거리 미사일이나 AIM-9X 단거리 미사일을 굳이 써야만 상대를 떨어뜨리는 건 너무 비용이 큰 일입니다. 이럴 때 조금 저렴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무장 하나만 있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적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APKWS-2는 최근 홍해 인근 작전에서 드론 유격 능력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알려집니다. 길지 않은 사거리에도 불구하고 드론 정도의 느린 목표물에는 레이저 유도만 제대로 작동하면 간단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 공군 F-16 전투기에 70mm 로켓 포드를 장착해 운용하는 방식도 이미 실전 테스트를 마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F-16 같은 전투기에 굳이 로켓 포드를 달아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런 의문을 무색하게 할 만큼 운영 측면에서 효율이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FA-50 같은 국내 도입기 중에서 비슷한 무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궁의 공대공이 등장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70mm 유도 로켓, 비궁은 레이저 유도가 아닌 관성항법과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을 결합한 보다 진화된 형태입니다. 발사 후 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레이저 유도식 APKWS-2에 비해 비궁은 발사만 해놓으면 스스로 표적 이미지를 추적해서 유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파이어 앤 포겟을 자랑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미군이 레이저 유도 로켓을 공대공 무장으로 채택한 이유가 빠른 요격 능력과 저렴한 운영 비용 때문이라면 한국의 비궁은 그보다 더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궁이 초기에 미국과 공동 개발 형태로 추진되었다가 미국 측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발을 빼는 바람에 한국이 단독 개발을 완수했다는 사실은 이미 한국 방산사에 꽤 유명합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궁의 핵심 구성품 중 일부가 미국 측 주도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연령상 탐지부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초기 연구 예산 배분에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해군이 APKWS-2의 단점을 보완하고 싶어하던 의지가 반영되었지만 결국 미국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교착됐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한국이 계획을 바꿔 자체 개발로 돌진한 결과물이 비궁인데요. 결론적으로 미 해군과 협업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한국 주도형으로 뒤바뀌는 중에 어차피 레이저 유도만으로는 다중 표적 처리나 안개 연막에서 불리하다면 IR 영상 유도를 결합해 안정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단가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발사 후 자동 추적이 가능해졌고 안 좋은 기상 조건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APKWS-2보다 종합적인 유도 성능이 더 높은 형태로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비궁의 기본 사거리는 헬기 탑재 기준으로 8km 전후로 알려져 있지만 항공기에서 공중 발사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PKWS-2도 헬기가 쏠 땐 유효 사거리가 5km 안팎이지만 고정익 전투기가 고고도에서 발사하면 최대 11km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비궁 또한 FA-50 등의 전투기가 높은 고도와 빠른 속도를 활용해 발사한다면 최대 10km 이상은 충분히 바라볼만 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드론 수송기 혹은 저속 표적 등을 요격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특히 군집 드론 공격이 확산됨에 따라 국방의 개념이 기존 대형 전투기 대결에서 소형 표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쳐낼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가의 중거리 미사일 한 발 쏴서 드론 한 대를 떨어뜨리는 건 비용 측면에서 너무 손해입니다.
이럴 때 한 포드에 7발씩 장전에 순차적으로 쏠 수 있는 저렴한 공대공 유도 로켓이 있다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지금 이 기조를 받아들여 APKWS-1을 그 방향으로 돌린 것입니다. 사실 비공은 미국의 APKWS-2보다 더 뛰어난 유도 방식을 활용함으로 드론 요격 효율이 더 좋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APKWS-2보다 더 많은 IR 영상 센서로 목표물을 잡아내니 드론이 레이저 포인터를 피하려고 무작위 기동을 한다 해도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조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한 기체가 여러 발을 순차적으로 쏘는 것도 가능하고 대규모 무인기 공격이 들어와도 대응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APKWS-2는 이미 생산체계가 대량으로 안정화되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공은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선 지가 오래되지 않아 가격적인 이점이 다소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비공의 한 발당 가격은 약 4천만 원 하지만 만약 글로벌 시장에서 비공의 추가 개량형이 출시되고 대량 생산이 이뤄진다면 단가 역시 크게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공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진화한다면 FA-52나 미래의 KF-21에 탑재되어 저비용 고효율 무장 패키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FA-50 운용국들은 AIM-9 시리즈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는데 AIM-9 사이드와인더는 미국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며 각 버전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한 발당 약 40만 달러에서 47만 달러로 하나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드론, 헬기, 수송기 같은 저속기체를 정교하게 잡을 수 있는 무기체계가 추가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비공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대공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드론 테러가 잦아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국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공의 공대공 버전은 수출용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비공은 이미 지상발사형과 해상발사형으로도 시험된 바 있고 여러 차례 평가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공대공 전환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계 군사 트렌드를 보면 멀티롤 유도 로켓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로켓은 작은 목표물만 노린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이젠 수많은 드론 위협 시대가 열리면서 구경 70mm급 유도 로켓도 훌륭한 공대공 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군이 APKWS-1을 F-16 표준 무장 목록에 올린 것이 결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세계 각국도 유사한 형태의 소형 공대공 무장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하이드라 70계열 로켓 발사기를 활용하면 기존 인프라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니 도입 부담도 덜합니다. 이 흐름에 맞춰 한국도 비공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아예 공대공 전용 버전으로 재탄생시킬 경우 충분한 시장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정말로 비공을 FA-50에 달 수 있을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에 새로운 무장을 적용하려면 통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뮬레이션, 풍동시험, 비행시험, 사격시험 등 복잡한 과정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FA-50과 KF-21을 통해 무장 통합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T-50 시리즈가 점차 고등 전투기로 진화하며 다양한 공대지, 공대공 무장을 통합해 성공시켰습니다. 즉, 군 당국이 드론과 헬기, 그리고 저속 항공기 등을 효율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비공 공대공 버전을 FA-50에 달자고 결심한다면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미공군의 APKWS-2 공대공 무장화 사례는 앞으로 소형 유도 로켓의 활용 분야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미 한국의 비공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앞선 관성 플러스 IR 유도 방식을 탑재했기에 진정한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나 수출 판로를 다각화한다면 생산 단가도 지금보다 더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이나 저속 기체가 창궐하는 현대전에 대응할 최적의 무기를 갖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저비용 대량 공격 대 저비용 대량 방어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군이 노리는 이 점을 한국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비공 공대공 버전의 가능성을 더욱 폭넓게 연구해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비공이 세계 시장의 한 획을 긋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한국의 비공이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APKWS-2보다 뒤처지는 건 사실이지만 실전 배치와 수출 성과가 쌓인다면 비공 또한 K9 자주포나 천무처럼 세계 무대에서 훨씬 주목받게 될 무기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